사실 이제 저희한테 멕시코에 관련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한국에 그래도 잘 알려진 인물 중에 한 명이라면 프리다 칼로일 텐데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사진이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20세기 전반기 사람이니까요. 사진 자료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콘화 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방금 보여드렸었던 그 떼완댁 지역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 옷이고, 그래서 이 옷을 그냥 떼완댁 이렇게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이제 전통 옷들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를 하거나 이제 여러 작업들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동일한데요. 멕시코, 지금 현재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의 경계 안에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자수 문양이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이제 재현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책의 이제 표지는 그 중에 한 지역의 이제 문양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말하자면 멕시코 이야기를 하는데 멕시코 땅에 있는 어느 마을 사실 문양을 가지고 온 것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책 이렇게 표지를 이제 들춰 보시면 이제 저자와 이제 역자의 소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저자는 기에르모 본필 바타야라고 하는 멕시코의 인류학자입니다. 91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시 사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내지는 그게 이렇게 공개되어서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진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네, 그냥 구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사진이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왜냐면 이걸 또 보여드린 이유는 이 책 이런 책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 질문도 꽤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저자가 원주민이 아니니 그러니까 원주민이 자기에게 쓴 거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또 역시나 이제 하셔서 이제 계속 저는 그 이제 도돌이표 안에서 계속 맴돌게 돼요. 이 책은 누가 원주민이냐 아니냐를 구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전개되는 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묻는가?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사실은 누가 백인이고 누가 흑인이냐라고 묻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어떤 이렇게 논리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것에 대한 답을 뭔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얼굴을 보여드리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제 원주민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조금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원주민을 뭐라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의 사실 또 답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년에 이제 국립인류학역사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이제 학교들이 워낙 다 이제 생소하실 텐데요. 멕시코에서는 아주 저명한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뿐만이 아니고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인류학과 관련돼서 작업하는 가장 선도적인 학교들이고요. 역사가 사실 굉장히 오래됩니다. 네. 그래서 67년에 우남은 이제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이고요. 역사가 아주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류학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요. 학계 밖에서도 이제 정부와 관련된 기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관장을 역임한 것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자 소개를 하다 그걸 좀 옮겨볼까 하고 하다가 이게 또 말이 너무 길어요. 무슨 학교에 뭐뭐뭐 이렇게 되면 근데 그걸로만 양력이 수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이제 생략을 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학자, 아까 박사 학위를 받은 지식인의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인 행정적인 능력을 사실 갖추고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고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이 책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요. 멕시코에서의 인류학자들의 이제 포지션은 그냥 학자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당시 멕시코의 사회 정책을 기본 세팅하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 뭔가 자문을 역할을 했다던가의 차원이 아니고, 멕시코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문학을 하거나 뭐 어느 지식인 그룹들 이런 사람들과 외교관 그리고 뭐 행정 관료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 눈에는 굉장히 다른 직군으로 보이는 직군들을 사실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꽤나 유명한 뭐 예를 들면 옥타비오 파스 같은 사람들도 외교관으로 사실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을 얻으면서 습득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제 관료 사회 안에서 이제 발휘되는 것이 상당히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적어도 20세기 동안은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특히나 인류학은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학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류학이 워낙 없죠.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단적으로 인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자체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고요. 그게 기억할 수 있는 정도는 사실 서울대학교와 그리고 강원대학교 지방에 있는 몇 곳에 이제 민족지학 연구소들 이제 정도일 텐데요. 말하자면 뭐 유사한 학과로서 사회학, 뭐 정치학, 사실은 멕시코에서는 인류학과 사회학, 정치학이 굉장히 긴밀하게 얽히면서 작동을 하는 그런 학문인데 한국에서는 인류학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제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인류학과 멕시코에서 이야기되는 인류학의 위상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CSS라고 마지막 줄에 있는 이제 부르는데요. 사회인류학 고등교육연구원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CSS는 이제 학부도 설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연구기관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제 지도가 이 CSS가 다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류학의 대상이 되는 지역 연구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인류학의 기본이라는 것이. 그래서 각 지역에 한 곳씩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멕시코 각지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자수문양처럼, 근데 자수문양뿐만이 아니라 언어 문화들이 사실 지역마다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 지역을 연구하기 위한 지역의 센터가 필요한 것인데요. CSS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권적인 형태, 그러니까 분점이라던가 아니면 분교의 형태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그런 연구 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사실 CSS에서 나오는 책들, 그러니까 이 책들을 보면 저는 처음에 이런 책까지 나올 수 있는가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주의 뭐 단위도 아니고요. 정말 작은 마을 단위의, 그러니까 읍 단위의 어느 마을에서의 10년, 20년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시리즈로 사실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고요. 나오는 출판물 자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책들이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이건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은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게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단지 연구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설명드릴 멕시코 사회가 이제는 단일 국민 문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 문화를 인정하는 다원주의 국가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30년 동안 정말 꾸준히 정말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제가 멕시코에 처음 갔을 때 같은 집에 살고 있었던 학자가 아니고요. 학생이었던 이제 학생으로부터 제가 이제 뭘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렴. 그러면 눈이 뜨일 거야. 예, 라는 멘트와 함께 이제 이 책을 받았는데요. 그냥 필독서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년 동안. 지금 20, 30대가 이 책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 멕시코에. 라는 생각을 사실은 역시 듣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적인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이 책에 나온 바로 그 시점에 멕시코가 경험하고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경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초판이 나오고 87년에 초판이 나오고 이제 89년에 개정판이 나오면 이제 88년이 중간에 껴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가 어떠한 해인가? 보통은 이제 그때 출생한 사람들이 지금 그 페이스북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을 거라는 생각까지 제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을 때 1988년은 멕시코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88년에 처음으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진 거고요. 실질적으로 결국은 투표율이 50%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50%를 여당 후보가 얻게 되고요.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 이분은 이제 과우테모 까르데나스라고 하는 후보이고요.
이 사람이 30%의 득표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거 부정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 위기가 이때 다시 한 번 더 가속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개정판 서문에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급격한 변화, 1년 사이에 벌어진 변화, 그리고 이 선거에서 왜 사람들이 50%를 투표를 했는가, 왜 그 중에서도 다시 카를로스 살리나스가 어쨌든 대통령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분석들이 사실은 같이 깔려 있고, 개정판 서문에 보면 원주민들이 결국 다 여당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가장 배제되어 있었던 사람이랑 계속 이 책에서 논증을 할 텐데, 그들이 왜 여당을 찍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혁명당이 구성되어 있는 방식은 이제 조합주의라는 말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데 정당은 그냥 어떤 개인들이 정치적인 의지를 투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이 제도혁명당이 1940년대에 만들어질 때 이제 부문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농민 부문, 노동자 부문, 그리고 대중 부문, 초반에는 멕시코 혁명 직후에는 군부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각 집단들을 정당 안으로 다 데리고 와서 정당 안에서 그 각 집단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정당으로 갈 거, 사회운동단체로 갈 거, 노조로 갈 거, 사실은 층위가 다 다른 집단들인데 이 집단들이 다 하나의 정당 안으로 품습니다. 그래서 품은 다음에는 이 정당이, 여당이 잡은 권력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실 배분하는 방식, 그리고 그 배분을 하는 결정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있는, 그래서 대통령이 적당히 잘하며 사실 싸우지 않고 모두 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되고요. 이럴 수 있었던 거는 30년부터 70년 동안 석유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이 왔기 때문에 원하는 걸 모두 다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대통령에게 있었다라는 게 있죠.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경제 위기 이후로는 대통령은 그걸 내줄 수 있는 이제 경제적인 자원은 없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그래서 이제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도대체 그럼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 이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그들은 뭘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사실 문제가 또다시 제기가 되고요. 지금 현재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시기에 태어나서 멕시코가 민주화되는 이 과정에서 성장하고 자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든 축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이 책이 읽혀지는 방식이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게 적어도 멕시코에서,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역시나 자신의 나라들을 투영해서 읽어내는데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책은 부정당한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논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모르는 고유명들과 각주가 붙어있는 설명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수선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뚜렷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만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책이기도 합니다. 상상의 멕시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메스티소 민족 국민 문화에 기반해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상상을 가지고 있고, 그게 현실이라고 믿는 엘리트 계층과,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부정하고 있는 메소아메리카의 문명, 이제 이 깊은 멕시코라고 이 책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부정해서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부 식민주의라는 멕시코 사회학자인데요. 파블로 곤살레스 카사로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식민주의를 어떤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 그 국가를 이루는 일부 집단이 다른 집단이 식민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경험했었던 에스파냐의 그 식민지 시대 때문에 독립 이후에 엘리트 계층은 결국은 그 식민지 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계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독립한 이후도 그 나라 안에서 그걸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논의인데요. 그러한 구조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제 지적인 작업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멕시코 역사학은 공식적으로 민족주의 역사학입니다. 국민주의 역사학이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역사 담론에서 메스티소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나라는 잘 섞였고, 이제 조금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는 인종차별도 없어. 우리는 피부색에 따라서 그런 게 없어. 우리는 흰색이랑 아시아계인이 가지고 있는 이게 되게 적당히 다 섞인 거야. 그래서 누구도 여긴 백인도 없고
그래서 백인이어서 차별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가면 우리가 흔히 백인이라고 묘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이 책에서도 이제 어느 구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잡지에 실린 이제 유력한 이제 멕시코인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멕시코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옆에 있는 원주민 의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세워두고 이렇게 있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공식적인 역사 담론이고, 실제로 가르칠 때도 멕시코 교과서를 보면은 메스티소 이데올로기 기반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빠는 에스파냐에, 우리의 엄마는 원주민, 근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되었으니까 그들과 상관없으니까 엄마 아빠 싸웠던 건 잊어버리자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메스티소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는데 애가 그냥 아무렇지 않을 일은 없죠. 근데 이제 아무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책에선 그것을 정신분열증이라고 사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정확히 사실은 가족관계로 오게 되면은 많은 이제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걸 심리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사실 찾잖아요. 그거를 아주 큰 서사로 이제 국가 서사로 봤을 때 가족주의 뭐 서사를 적용하면은 똑같이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보고 나서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3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책의 요지이고요. 그래서 메소아메리카 문명과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미지에서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요. 메소아메리카는 이제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공간적인 구획이기 때문에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 경계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 앞에 이제 아리다메리카라고 해서 북부 지역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멕시코라고 하는 이 나라는 메소아메리카 문명권 안에 있는 지역과 이 문명권에 속하지 않았었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 하얀색 부분에서 사람들이 살아왔었던 어떠한 방식과 1519년에 에스파냐인들이 이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와서 만들고 그들이 만든 걸 계승해서 만든 지금 현재의 멕시코, 이거의 멕시코 각 주입니다. 연방주의를 가지고 온 서구 모델이죠. 연방주의든 뭐 민주주의든 대통령제든 어쨌든 그 문명에 맞춰서 지금 다시 재구획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어떠한 이미지로 이것을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걸 이 책에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위에 이 그림이 지금 더 씌워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계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 문명권을 보면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보면 사실은 이 경계는 이쯤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메소아메리카 문명권 안에 있었던 지역과 아닌 지역이 사실 같이 갈려 있는 거고, 이게 작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었던 자수 문양에서 이런 모양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런 모양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같은 주나 같은 구로 편입이 돼서 행정구역으로, 근데 행정구역이 그렇게 편입되는 순간 지방자치제든, 특히 지금 여기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 단위로든지 이렇게 같이 몰리면 살아오는 방식이 이 사람들 안에서도 달랐는데, 이게 서구 문명이 가지고 온 모델에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단위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결정했었던 걸 사실은 서로 다른 논리에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이 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냥 제3에서 어디서 떨궈져 온 지금 그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3부에서는 행정구역을 다시 긋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논리였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메소아메리카 문명에서 멕시코의 원주민적인 것이 유래했고 그것이 출발점이자 가장 깊숙한 뿌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적인 것이 멕시코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 원주민적인 것이 메소아메리카 문명이기 때문에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이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길게 하면 되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기도 하고 지금 여행 가시면 사실은 즐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메소아메리카 문명은 이제 나라를 그냥 약간 제껴놓고 봤을 때 멕시코 한 중간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있는 과테말라랑 엘살바도르에서 중미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문명권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에서는 이제 폴키르케오프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요 용어를 부여를 한 건데요. 그 사람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비슷비슷하더라.
여기 넘어가면 좀 안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끼리는 뭉자. 그래서 문화권 개념을 만들어낸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이리저러 하니 보니까 이 지역에서 어떠한 유사점이 있느냐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책 처음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옥수수라고 하는 옥수수 문화권이고요. 그러니까 옥수수 문화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옥수수를 먹느냐, 뭐 쌀을 먹느냐의 차원이 아니고요. 농경 경제였느냐, 그러니까 농경 문화로 갔느냐, 농경 문화가 아닌 상태로 살아갔느냐라는 차이이고요. 그래서 여기 아리다 메히카가 메소아메리카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요 아래쪽은 농경이 가능한 환경이었고 농경 문화였고요. 다만 요 위쪽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부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네, 여기 위쪽에 이쪽만큼이 다 사실은 원래 멕시코 땅이었다가 미국 땅으로 19세기 편입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서부 영화는 결국 어떤 원주민들하고의 싸움인데 우리는 언제나 그 원주민이 누군지 좀 궁금해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거 이제 조금 궁금해 하시면 이 책에서 언급되는 여러 가지 무슨인 뭐 아파치인부터 시작해서 네, 약기인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 이미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 중간에 이제 말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문화 어떤 적용 과정이다라는 언급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든 뭐 시골이든 일단 메소아메리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현재 그러니까 시간성을 이제 누적된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요. 그렇게 유지돼 있는데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디에나 있는데 근데 이 원주민적인 것의 현존은 본질적으로 죽은 세계의 현존으로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다룬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을 하면서 사례로 드는 것이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아주 인상적이고요. 아주 볼 것도 많고 할 얘기가 아주 많은 장소인데요. 그 찹풀테펙 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공원의 한 곳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 찹풀테펙 공원 안에는 박물관도 많고 동물원도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성도 있어요. 19세기에 있었던 이제 성도 있어서 거기 전망대도 볼 수 있고 해서 아주 넓은 곳이고요. 얼마나 넓은지 알려드리려고 서울 꿈의 숲에 한 몇 배지? 100배 정도? 10배인가요? 네, 아주 넓습니다. 네, 그래서 남부 북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곳 한 곳에 있는 여기인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62년에 지어진 곳이고요. 64년에 개관을 그래서 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형태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원주민적인 것을 죽은 것으로 다룬다라는 게 결국 박물관에 들어간다라는 건 유물이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내가 쓰고 있던 것도 박물관에 넣는 순간 내가 박물관에 들어갈 걸 내가 쓰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80년대까지 서울에서 뭐 이렇게 쓰고 있었던 서울 문화를 알 수 있는 뭔가를 수집합니다. 제가 이런 그 안내 걸 봐가지고 뭐 보낼 거 있나 약간 집안 정리 차원에서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그걸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보낸다라면 뭐가 어떤 관계로 바뀌는 걸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데 이게 개인적인 어떠한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멀쩡하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을 채집해서 국가가 박물관을 만들고 박물관에 일부러 그것을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의 현존으로 다루어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멕시코 혁명 이후에 이제 멕시코 혁명은 또 하나의 이제 큰 주제이기는 한데요. 중요한 거는 멕시코 혁명에서 토지 문제가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고요. 토지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원주민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니지만 농민이라는 이름이기는 했지만 중요한 주체로 참여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결국은 지난한 과정 속에서 토지를 주장한 농민 정체성을 가진 혁명 세력은 다른 혁명 세력들에 의해서 제거당해요. 그 제거당한 사람이 에밀리아노 사파타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농민혁명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에밀리아노 사파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1994년 사파티스타 무장혁명군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건 멕시코에서 기본적으로 농민 그리고 토지를 보호하는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운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의 가장 처음에 이제 에밀리아노 사파토 멕시코 혁명이 있죠.
근데 결국은 제거당합니다. 암살당합니다. 에밀리아노 사파타는 다른 혁명 세력들에서 제거당하고, 근데 제거는 당하지만 사실은 그냥 혁명 이전처럼 그냥 엘리트 집단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17년 혁명 세력들이 새로 헌법을 만들 때 토지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원주민들에 대한 보장, 권리 보장 이런 것들도 헌법에 어느 정도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인디에니스모, 원주민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20세기 멕시코에서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가장 크게 좌우했었던 정책이고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영향을 받았었던 기조이고요. 멕시코에서는 성공했기 때문에 멕시코가 메스티소 국가라는 공식적인 담론이 성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디애니즘이라는 건 원주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내지는 약긴처럼 제거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것도 하긴 했고 멕시코 혁명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더 이상 없어졌고요. 정치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시민으로 통합시켜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정부 주도의 동화 사업이었고요. 1940년에 라사로 까르데나스 대통령, 이 대통령이 제가 제일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1988년 대통령 후보, 처음으로 야당이 이제 진입할 수 있었던 그때 후보였었던 그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1988년에 그 야당 후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지지를 얻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 아버지의 기억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라사로 까르데나스 대통령은 멕시코 전체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얘기가 되고요. 뭐 이렇게 추모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문가놓은 책이 이 정도의 두께의 책이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 사랑을 받는 이유는 조금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40년부터 멕시코는 이제 경제 기적을 그래서 잘 사는 시기로 넘어가는 어떠한 거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은 일단 멕시코 석유 산업을 국유화를 했기 때문에 민족주의 이제 경제를 이룩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해서 그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원주민들도 국민으로 통합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립원주민위원회라고 하는 제도 기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멕시코 유학자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했었던 건 각 지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탑재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유학자밖에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관료들도 가질 수가 없고요. 이건 다른 지식인들도 가질 수가 없고요.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무엇을 한다라는 그 개념, 그게 이 인류학자들로부터 국가가 뽑아낸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원이었고요. 인류학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간 지역에 애들이 병원이 없어서 죽어요. 가난해서 빈곤, 화장실이 없어요. 나는 집에 돌아오면 샤워가 가능한데 연구하러 갔더니 거기에는 물이 없어. 우물 먹고 병이 나. 이 상황에서 각 개인들이 느끼는 딜레마는 역시나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학자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사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윤리적인 판단에서 개발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그러니까 그 치열한 사고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은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들어가서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 학교, 협동조합, 그래서 지역 경제 개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저희 표지에 들어간 이런 문양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 수를 놓는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산하는 워크숍을 만들고 생산해서 나온 생산물을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고 어떤 시장과 연결시키고 그걸 더 확대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조합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 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 사람들이 이 모델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이제 원주민이라고 하는 20단 안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여성의 문제인 건데요. 왜냐하면 여전히 뭐 일반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정근대적인 형태의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젠더 문제는 또 다른 이슈이고, 그래서 이 여성들의 자립 혹은 가정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자립시키기 위한 어떠한 루트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데, 그때도 이러한 조합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성공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지역도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국가 이데올로기, 국가 담론에서 이제 원주민은 모두 다 국민이 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사회적인 상상의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이 그거 아니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 혁명에서 수렴된 국가 프로젝트도 메소아메리카 문명을 부정한다라고 하죠. 혁명조차도 이 문명을 인정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대 혁명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 국가 프로젝트는 실제하는 다수의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멕시코의 문화를 보편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로서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수멸을 제안하는 교체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 동안은 식민지 시대 동안 원주민이 계속 부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걸 부정하면서 원주민이란 이름 하나로 그냥 덮었고 그 다음 19세기 동안은 토지를 뺏어서 근대화, 국가의 군대화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원주민의 땅을 빼앗고 원주민의 땅을 빼앗는다라는 건 이들이 공동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했었고 그것에 반발해서 멕시코 혁명이 났을 때,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혁명 세력이 그 반란 세력을 진압했고 근데 완전히 진압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일단은 명목은 살려둬야 되니까 헌법에는 살려놓았으나 그래서 인디애니스모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나 그것의 실내용은 여전히 무엇이냐? 그들이 살던 방식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문화. 근데 그 국민문화는 상상의 멕시코가 얘기하는 서구 모델의 답습이죠. 그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이해요. 실질적인 내용은 변이하고 언어도 조금 더 친밀해지고 더 친절해지지만 결국은 그 오랜 동안은 지배계층의 모습도 계속 바뀌고 다 계속 바뀌지만 그냥 계속 그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교체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근데 결국 이 책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여전히 있잖아요. 이거 현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현존하고 있었느냐? 저항과 이제 수용과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있는 걸 일단 빨리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없애려고 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 보면은 그 인정하고 빨리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제안으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투표하고 이런 식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이제 민주주의를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제안 부분은 이게 초판 서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내용상으로는 분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안과 주장이죠. 한 학자가 이러한 역사적인 통찰을 한 끝에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논의가 아주 치밀하거나 분석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계이자 사실 이 책의 장점인데 이 장점인 이유는 이 책이 그저 역사적인 성찰을 하거나 분석을 하는 거라면 30년 동안 이렇게 읽히거나 지금 2021년에 20, 30대가 이 책의 번역을 그렇게 기뻐하진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사람의 제안이 유효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혁신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이 던진 물음과 이 사람이 던진 답을 구체화시키거나 실현시키기 위한 분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1991년에 저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요. 사망하지 않았다라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1994년에 사파티스타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을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이 운동을 지지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사실은 그 모델과 그 문제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사실은 이 크게 봤을 때 지식 사회에 따라서도 그리고 이제 사회 운동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지금 거의 비슷한 경로를 가고 있는 어떤 모습을 포착을 하게 되는데요. 94년에 사파티스타 봉기가 일어나고요. 처음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파티스타 봉기는 94년 1월 1일 이제 나프타 체결, 신자유주의
뭐 상징이죠 말하자면 그것에 반대해서 일어난 농민들의 운동이었고요.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정체성을 원주민 운동으로 다시 재정립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건 원주민 문화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자치권이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자신들의 정부 자치체를 이루어서 치아파스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운동을 유지하고 있고요. 성명서나 이런 것들도 계속 꾸준히 정말 놀랍도록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이 진행형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이야기를 그냥 단숨에 몰아서 했는데요. 잠깐 그냥 편하게 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궁금한 것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